반갑습니다. 18강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16, 17강을 지나면서 에스핑 안데르센의 그 사회복지 유형을 봤죠. 그러니까 자유주의가 있었고요. 자유주의 쪽에는 이제 우리가 연민의 집이죠. 연민의 집. 자, 그다음에 이제 독일 같은 나라가 이제 조합주의죠. 조합주의는 가장의 집. 이렇게 비유를 했고, 사회민주주의, 스웨덴 같은 나라죠. 사회민주주의는 국민의 집.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18강은 조금 긴데요. 다 이 집의 구조를 한꺼번에 얘기해야 되니까 이 셋 중에 어느 것이든 간에 사회복지의 종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든 간에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 볼 이 네 가지는 반드시 있다. 이 네 가지가 있다. 다만 이렇게 구분된다라는 거는 얘네들은 비유적으로 하면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의 구조를 볼 거야. 모든 집에는 네 개의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형태는 다르죠. 그러니까 기둥은 네 개가 꼭 필요한데 이 네 개에서 기둥이 구체적으로 달라져요. 급여라는 기둥에서의 모양이 달라지고 각각 어떤 집이냐에 따라서 그죠? 근데 이 네 가지 기둥이 필요한 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급여, 할당, 전달 체계, 재정이라는 네 가지 기둥이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한꺼번에 다 보기 위해서 물론 이제 뭐 중요한 것도 나름대로 또 있지만 자, 그러면 이걸 한번 그림으로 제가 표현했어요. 이렇게 보면 사회복지 구조, 다시 말해서 집의 구조인데 어떤 집을 이렇게 뭐 짓는다고 하죠. 이게 이제 복지의 집인데 이 되려면 기둥이 반드시 네 개가 떠받치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할게요, 여러분. 제가 할 거는 급여를 먼저 할 거예요.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를 할 건데 급여는 뭘 얘기하냐면 사회복지인데 그 클라이언트, 사회복지 대상자한테 줘야 되잖아요. 현금으로 줄까요? 현물로 줄까요? 이게 가장 전통적인 거죠. 요 대안적으로 요 네 가지도 별도로 또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 급여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급여라는 기둥이 있다. 자유주의는 조금 현금을 뭐 중요할 수도 있고요. 뭐 또 다른 쪽, 그러니까 사회민주주의냐 자유주의냐 조합주의냐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줄 거냐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기둥으로 뭘 볼 거냐면 할당을 볼 거예요. 이 할당은 욕구 충족의 대상,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라죠. 또 범위, 어디까지로 할 거냐, 대상을 누구로 할 거냐. 여러분이 자유주의라는 영미 모델이죠. 자유주의에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사회민주주의는 국민 모두를 보편적인 대상으로 삼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주의,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할 거냐. 자산 조사를 한다라는 건 자유주의죠. 사회보험으로 걸 기본적으로 한다라는 의미는 여기는 조합주의가 들어갑니다. 독일 중심에 여러분이 이제 배운 거 기억나실 거예요. 얘를 두 번째로 볼 거고요. 세 번째는 전달 체계입니다. 이거는 주체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전달을 누가 할까요? 주체, 주인이 누구냐? 전달의 주인이 누구냐? 전달할 놈이 누구야? 국가가 할 거야? 민간이 할 거야? 아니면 제3섹터, 둘이 이제 섞여 있는 형태죠. 이렇게 할 거냐? 비영리 쪽인데. 자, 이걸 보고 마지막에는 재정. 어쨌든 급여를 요걸 다 할 때 본질은 뭐냐? 돈을 어디서 날 거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든 국민한테 현금으로 국가가 준다. 이런 얘기예요. 준다고 결정됐어. 알겠어. 얼마 줘야 되는데 100억. 그럼 그 돈 어디서 날 건데? 질문이 이거죠. 그게 재정 파트예요. 조세로 세금을 걷어서 할 거냐? 기여금. 이거는 노동자들이 돈을 내게 만든다는 얘기죠. 예, 우리가 사회보험 할 때 여러분 실업급여 이런 거 하면 여러분 월급에서 돈이 나가잖아요. 국민연금도 그렇고. 기부금을 받아서 한다. 아니면 이용료, 다시 말해서 서비스 이용할 때마다 그 서비스 이용자가 돈을 내게 만든다. 마치 시장 원리죠. 시장과 똑같이. 요걸 가지고 이제 천천히 살펴볼 건데 노트를 먼저 한번 살짝 볼 겁니다. 요 부분. 사회복지와 욕구라는 건데 욕구. 결론을 먼저 보죠. 사회복지는 클라이언트라 그러죠. 예, 고객이라고 번역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회복지 대상을 우리가 보통 클라이언트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클라이언트들은 욕구가 있잖아요. 욕구 충족이 안 된 거지. 이거를 공적으로 요 욕구 대응을 해서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반에 배웠지만 내가 교육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이게 충족이 안 됐어. 그러면 공적 차원에서 대응을 해서 그 욕구 충족을 해줘야 되는 거죠. 즉 욕구들 중에서 사회가 공급해야 하는 욕구를
공적으로 제공해 주는 게 바로 사회복지다. 그러니까 사회복지는 욕구 충족이라는 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요. 물론 복지학에서 그런 의미에서 이 욕구를 5단계로 위계적으로 제시한 아주 고전적으로 유명한 분이 있죠. 에브리엄 매슬로우라는 분. 뭐 다른 학문에서 여러분이 많이 만나셨을 분입니다. 이 매슬로가 인간의 욕구를 위계적으로 설정을 해놓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삼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 이 부분이 보이죠? 맨 꼭대기가 셀프 액츄얼라이제이션인데요. 이게 자아실현입니다. 자아실현. 자아실현은 별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꿈꾸는 걸 현실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죠. 이 자아실현은 건 크고 작은 게 없어요. 내가 오늘 뭐 하고 싶어? 그럼 그걸 이뤄냈어. 자아실현 하신 거예요. 그냥. 이게 가장 위에 있는 겁니다. 가장 아래는 physiological needs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생리적 욕구입니다. 내가 배가 고파. 그럼 이게 제일 넓죠. 가장 강력한 욕구라는 겁니다. 자, 이게 생리 욕구가 해결되면 배고픔이 해결돼서 안전 욕구라는 게 있어요. safety needs. 안전 욕구가 해결됐습니다. 불안하면 사람 못 살잖아요. 세 번째는 이제 love and belonging이라는데 소속과 애정 욕구. 그다음에 esteem, self esteem도 포함해서 존중 욕구죠. 존중받고 respect, 그다음에 자기 존중 뭐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존중 욕구. 요게 요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상위 욕구로 요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을수록 저차원이고 위쪽에서 고차원 욕구가 되겠죠. 이건 단계적 욕구 충족을 이룬다. 물론 이제 매슬로가 후반기에는 이제 뭐 그 약간 바꾼 게 있지만 어쨌든 이게 기본적인 우리 인간의 우리가 학문 세계에서 하면 항상 욕구 나올 때 이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가 나오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자, 이런 욕구가 충족이 안 됐어. 그러면 공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존중 욕구든 뭐든 뭐 상관없이 그렇게 해주는 게 욕구 충족을 해주는 게 사회복지다. 요거 조금 이해시켜 드리고요. 자, 이제 사회복지 구조로 갈 건데 사회복지 구조의 기둥이 4개가 있다는 건 우리가 이미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앞쪽에서 만났던 에스핑 안데르센이 사회복지 구조, 그러니까 집의 기둥이 복지의 기둥이 이 사람은 3가지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제 무엇이 제공되는가? 이게 이제 급여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금이 제공돼야 돼, 현물이 제공돼야 돼. 요거죠. 급여와 관련된 겁니다. what? 뭐를 제공해야 돼? 급여. 현물이야, 현금이야, 뭐 이런 기회야, 권력이야, 뭐 이런 거죠. 어떻게, how? 그럼 만약에 현금의 급여를 주겠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줄 거냐? 이건 주체의 문제예요. 어떻게라는 건 국가가 줄 거냐? 아니면 민간이, 시장에다 맡겨둔다는 건 민간이죠. 아니면 가족이 알아서 하게 할 거냐? 자, 누가 혜택을 받을 거냐? 후의 문제죠. 그러니까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누구냐? 국민 모두냐? 아니면 취약계층이냐? 우리는 분명히 4개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얘는 3가지밖에 얘기를 안 했어. 무엇을 제공하는 건 급여와 관련된 겁니다. 어떻게는 주체, 누가 줄 거냐? 누가 혜택을 받을 거냐는 클라이언트, 대상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4개의 완성은 이제 여기서 나오죠. 길버트하고 테렐이 사회복지정책 영역, 즉 기둥 4가지를 여기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에스핑 안데르센의 3개랑 거의 비슷하죠.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여기 보면 없는 게 있어요. 재정이라는 게 하나 들어가잖아요. 여기 재정, 그죠? 이거 어디서 뭐 세금으로 가져갈 거야? 아니면 기여금으로 갈 거야? 기부금으로 갈 거야? 서비스 이용료, 뭐 이런 거가 확실히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급여 할당의 근거. 그러니까 급여라는 건 현금이나 현물, 대표적인 거죠. 야, 현금을 얘한테 주는 근거가 뭐야? 개인주의 또는, 여러분, 개인주의라는 게 간단하게 복지에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유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집합주의라는 건 사회민주주의예요. 사회민주주의. 근거가 뭐야? 그러니까 사회민주주의 철학에 있으면, 집합주의 철학에 있으면, 야, 우리 함께 살아야지, 연대해야지. 그래, 그러니까 이 현금을 국민 모두한테 할당하는 거야, 주는 거야. 그 근거를 거기서 찾는다. 또 하나가 급여의 형태입니다. 이게 이제 현금으로 줄래요? 아까 전에 안데르센 얘기한 무엇이 제공되는 거 관련된데 현물로 줄 거야. 뭐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전달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달 체계라는 말로 적어놨는데 누가 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줄 거야? 안데르센으로 얘기하면 이건 주체, 누가 줄 거냐? 정부가 줄 거냐? 민간이 줄 거냐? 혼합해서 줄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조금 제가 색깔을 바꿔서 여러분 눈에 띄게 조금 만들어 드린다면 여기 일단 좀 의미 있죠? 4가지입니다. 재정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할당 근거입니다. 근거.
또 하나는 이제 급여의 할당 근거까지 가죠. 급여의 형태입니다. 또 하나는 전달 전략입니다. 전달 전략은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 보면 주체와 관련된 거고요. 네, 주체. 급여의 형태는 뭐 여러분 여기 아실 겁니다. 여기. 근거는 이제 크게 보면 복지수는 두 가지 시각이 있잖아요. 이렇게 있고, 자, 요거는 조금 이제 우리가 다음 강의에서 문제풀이를 풀어볼 때도 제가 한번 다뤄드릴 건데, 요게 지금 이제 요거를 조금 발전시켜서 앞에서 이제 크게 봤던 네 가지 기둥으로 갖다 놓은 거죠. 요걸 이제 전달 체계 뭐 이렇게 가져가는 거고요. 요거는 약간 그 앞쪽으로 살짝 좀 돌아간다고 치면 여기 이제 할당 얘기 있고 급여 있고 재정 얘기 이거 있고 우리가 여기서 보편주의 자산조사 그러니까 요런 거 할 때 요런 게 보편주의로 간다라고 하면 할당 근거가 바로 집합주의가 되는 거죠. 자산조사 한다 그러면 그 근거가 개인주의가 되는 거죠. 그런 걸로 이제 보는 겁니다. 어쨌든 길버트하고 테렐이 아주 멋지게 네 가지 기둥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줬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기둥입니다. 급여 얘기를 할 거예요. 급여. 급여라는 기둥. 그럼 그 종류가 있죠. 종류가. 그럼 먼저 여러분이 급여가 뭐냐라는 거를 정의를 내려놓으세요. 사회복지 급여라는 거는 물질적, 비물질적 자원을 의미합니다. 제공되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에게 주는 자원. 그렇죠? 요런 멘트가 있을 때, 이건 급여구나. 네, 물질적, 비물질적인 거 다 들어갑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사회복지의 급여는 물질이었어요. 물질입니다. 이건 전통적, 그 물질의 대표적인 게 둘로 나눕니다. 현금하고 현물. 그래서 여러분이 깨우쳐야 될 거는, 자, 이건 물질이죠, 당연히. 현금 급여와 현물 급여의 특징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클라이언트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훨씬 편합니다. 여러분이 복지 혜택을 받는데 현금으로 받을 거냐, 현물로 받을 거냐. 이거예요. 자, 첫 번째, 현금입니다. 현금의 대표적인 예를 기억해야 돼요. 공공부조. 한번 앞쪽에서 만났죠? 이거 자유주의자들이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국가로부터 공짜로 받는 거예요. 이 공공부조는 기본적으로 현금의 형태로 지급이 됩니다. 각종 아동 수당이 있어요. 이것도 현금으로 나갑니다. 사회보험, 여러분 사회보험에서 뭐 국민연금도 괜찮고요. 실업보험, 이런 거 고용보험 들 때 실업 상태 있으면 뭘로 받아요? 쌀로 받지 않잖아요. 돈으로 들어옵니다. 통장에 돈으로 들어와요. 이런 사회복지 프로그램으로 제공되는 요런 것들은 먼저 현금급여의 대표적인 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깨닫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럼 반대로 가보죠. 현물급여. 자, 이거는 재화죠. 재화라는 건 물건으로 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요거 구분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조금 이제 내려보죠. 까지 내려놓고. 자, 두 번째 봐보죠. 현금으로 주면요. 사용이 편리해, 수급자가. 여러분이 쓰고 싶은데 가서 바로 쓸 수 있잖아요. 만약에 쌀로 받았어, 현물로. 그러면 쌀을 들고 가서 물물 교환을 하든가 아니면 뭐 현금으로 바꿔서 다시 그걸 써야 되는데 현금으로 바로 받았기 때문에 바로 쓸 수 있어요. 내가 쓰고 싶은 거네. 이게 바로 소비자 주권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비자가 주인된 권리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당신 편한데 굉장히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왜? 소비자한테 선택의 자유 있어. 여러분이 만약에 쌀로만 줬어. 이건 현물로 줬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이 밥 해 먹을 수밖에 없어. 근데 돈으로 10만 원을 줘. 그러면 여러분 이것저것 다 살 수 있잖아요. 쌀도 살 수 있고 술도 살 수 있고 뭐 피자도 살 수 있고 옷도 살 수 있고 그러니까 효용이라는 건 만족입니다. 이건 경제학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그냥 심플하게 풀면 만족감이 극대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를 중심에 두고 즉 수급자 그걸 받는 클라이언트를 중심에 두고 그 입장에서 제공해 주는 거 최대한. 그 다음에 근데 얘는 또 하나 여기까지 하죠. 관리가 수월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대상이야 통장으로 넣어주면 끝이에요. 끝. 자, 그런데 현물을 준다라는 건 일단 장점이 있어요. 규모의 경제. 여러분 이제 경제학에서 나오는데 규모의 경제는 아주 단순한 얘기예요. 양이 많으면 이렇게 비교를 해보죠. 생산량이 많으면 생산비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짜장면 가게를 하는데 그러면 짜장면 그 기계를 설치해 놔야 되잖아요. 거기서 한 그릇만 만들어. 그럼 한 그릇 비용이 그 기계값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만 그릇을 만들어.
그러면 들어간 기계는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규모가 커져. 만 그릇이 나오니까 한 그릇당 들어간 비용을 따지면 굉장히 작아지는 거죠. 그 기계가 1억이라 그랬을 때 1억을 가지고 만 그릇 나누면 한 그릇당 들어간 비용이잖아요. 근데 한 그릇만 만들었어. 1억이 들어간대. 그럼 한 그릇 값이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면 1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규모의 경제예요. 그러니까 복지한테 쌀을 넣을 때 쌀을 한 10만 가마니, 뭐 예를 들어서 10만 가마 너무 많나? 하여튼 뭐 한 5천 가마니 이렇게 정부에서 구입을 할 거란 말이에요. 대량으로 구입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싸게 살 수가 있다는 거야. 이거 납득이 되죠? 자, 수급자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어. 무슨 얘기냐면 현금으로 줘버리면 얘가 이거를 술로 사 먹을 수도 있단 말이야. 마약을 살 수도 있어. 이게 통제가 안 돼. 그런데 얘는 딱 밥만 먹게 하면 쌀만 주면 돼. 그죠? 그러니까 제한적 전이 가능성으로 인해 본래의 목적대로 전달 가능하다. 전이라는 건 다른 쪽으로 옮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론 완전한 제한은 아니야. 왜냐하면 쌀을 가지고 팔아갖고 자기가 술 사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이가 어느 정도는 가능해요. 그러나 현금보다는 통제가 더 자유롭죠. 그래서 본래 얘가 밥 먹게 하는 게 목적이었어. 그럼 쌀을 줘버림으로써 그 본래 목적대로 전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현금은 바로 그러니까 근데 얘는 관리가 수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쌀을 창고에다 보관해야 되잖아. 그리고 그걸 차로 운반해 갖고 다 나눠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돈은 통장으로 넣어주면 되니까 심플하죠, 관리는. 다만 이거 반대가 되는 거야. 다만 얘는 전이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제 그 얘기가 현금 급여가 여기에 있게 되면 얘는 낮은 관리 운영 비용이 있죠. 얘는 관리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창고에 관리 비용이 높은데 얘는 현금이니까 뭐 비용이 뭐가 들어가겠어요. 그냥 온라인으로 쏴주면 그만이니까. 근데 요건 나중에 하고 전이 가능성을 제한 못함. 아까 전에 했던 거죠. 현물은 어느 정도 전이하는 걸 막을 수가 있어. 통제할 수 있어. 그래서 본래 목적으로 쓸 수 있는데 얘는 현금으로 주니까 10만 원을 쌀을 안 사고 술 사 먹는 걸 거의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불필요한 것에 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술 사 먹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사회적 효용, 사회 전체로 봤을 때는 만족감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근데 자, 얘 좋은 점은 이거, 요까지는 좋은 점이에요. 수급자들의 자유와 존엄성 존중과 수치감을 감소시킬 수가 있다. 여러분이 이제 특히 이게 이제 스티그마 같은 건데요. 통장으로 10만 원이 들어오니까 다른 사람 몰라요. 그런데 현물을 준다고 해봐요. 다른 이웃집이 다 봐. 쌀을 끙끙거리면서 배달을 해준다고 해봐. 아유, 저 집 국가로부터 보조금 받는구나. 쌀 받는구나.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낙인감이 여기 현물급여에선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현금급여는 장점이 뭐냐면 그 대상자를 굉장히 유해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당신이 현금 가지고 쓰고 싶은데 쓰세요. 자, 이것이 그러니까 소비자 주권, 존엄성 이런 걸 지켜주고 수치심, 낙인감 이런 게 거의 안 들게 해줄 수 있는데 다만 이 수급자가 엉뚱한 데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근데 반대로 거꾸로죠. 낙인감을 줄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유통상 추가 비용. 다시 말해서 이걸 배달할 때 배달 비용 들고 관리 비용도 많이 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입 비용은 규모의 경제로 어느 정도 절약은 할 수 있는데 이걸 관리하고 운영, 그러니까 배달, 유통할 때는 오히려 비용이 더 플러스 알파가 돼.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제공되어 자원 낭비의 가능성도 있다. 무슨 얘기냐? 이 집은 두 가마니밖에 없는데 뭐 세 가마니, 네 가마니 줄 수도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현대복지국가에서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현대국가는 그래서 현금급여 쪽이 조금 많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재밌는 거 하나 체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조금 이제 잘 보이도록 해드릴게요. 이거 조금 더 내려놓고 이렇게. 자, 요 부분인데요. 현금급여는 신자유주의자들은 현금급여가 근로동기 저하를 유발한다고 비판하고 서비스와 바우처를 지지한다. 이 서비스와 바우처는 조금 있다가 비물질적 자원에서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는 현금을 반대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야, 얘한테 70만 원 현금으로 통장에 꽂아줘봐. 얘가 일하겠어, 안 하겠어? 굳이 일하면 100만 원이고, 일하면 또 못 받잖아요? 일 안 하면 70만 원인데, 그 복지병에 걸릴 수 있다 해서 신자유주의는 현금급여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 대신,
현물도 물론 현물이지만 얘네들가 주장하는 건 서비스와 바우처다. 자, 이거 조금 이따가 이제 얘기해 드릴 건데 서비스는 이거는 전이시킬 수가 없어요. 그냥 뭐 상담받고 뭐 이러는 거예요. 바우처 같은 거는 증서를 주는 거야. 식당 가서 밥 사 먹을 수 있는 증서를 주니까 다른 데 술 사 먹을 수는 없어. 또 거의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지만 엉뚱한데 요런 거를 막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자, 이제 이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급여에서 현금 급여와 현물 급여라는 물질적 자원을 일단 비교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시간이 지나니까 비물질적 서비스가 나옵니다. 대안적 급여라고도 볼 수 있는데 서비스라는 거예요. 비물질. 자, 첫 번째가 뭐냐? 기회입니다. opportunity. 이거는 특혜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외적 기회라고 되어 있는데 불이익 집단이란 말이 있죠. 얘네한테 특혜를 주는 거야. 어떤 예외적인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유명한 요즘에 우리나라 군대 갔다 온 남자한테 공무원 시험 볼 때 가산점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이런 거와 비슷한 거야. 퇴역 군인 공무원 임용 시험에서 가산점. 이게 특혜 주는 거잖아요. 왜냐면 여자들은 군대 안 갔는데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느라고 뭔가 자기 개발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 불리하죠. 여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정확하게는 기회인데 예외적 기회를 주는 거죠. 가산점 이런 거 잘 봐두셔야 됩니다. 특례 입학, 특별하게 입학시키는 겁니다. 정원에 입학시키는. 그래서 농어촌 특별전형, 농어촌에서 여러 가지 문화적 교육 서비스 혜택이 부족한 지역에 살아. 그런 애는 모든 대학에서 일정 비율로 정원외로 뭐 추가적으로 뽑을 수 있게 해준다든가, 장애인, 불이익, 여성 많은 차별을 받죠. 이럴 때 고용할당제.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하죠. 장애인 몇 퍼센트 의무 고용할당제.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자, 이게 중요하죠. 이게 바로 뭐냐? 불이익 받는 집단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전이 가치가 전혀 없죠. 그 사람만 해당해. 내가 그 A라는 사람이면 그 A라는 사람한테만 해당되니까 이걸 B라는 사람한테 이 기회를 줄 수 없어요. 팔 수 없어. 다른 급여와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딱 그 하나만 전이 가치가 0이죠. 0 완전히. 자, 두 번째 서비스입니다. 자, 서비스는 클라이언트에 바로 제공해 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여러분이 신자유주의자는 현금은 근로의욕 저하를 시킨다. 우리는 서비스와 바우처를 더 낫다고 본다. 바로 그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가정봉사 서비스, 사회복지 대상 집에 직접 방문해서 청소해주고 목욕해주고 뭐 이런 거죠. 또 하나는 상담해줄 수 있어요. 무료로 상담해주는 서비스. 서비스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뭐 교육 훈련 또는 치료. 근데 여기 사례 관리가 있는데요. 이 사례 관리도 서비스에 들어가는 예입니다. 사례 관리는 뭐 복지학을 계속 전공하신 분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 번 나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클라이언트가 있다고 쳤을 때 이 클라이언트는 우리가 에브리안 매슬로의 욕구를 보셨잖아요. 하나의 욕구만 있는 게 아니고 복합적 욕구가 있어요. 정말 다양한 욕구가 있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딱 한 개만 욕구가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 욕구가 있어요. 여러 욕구가. 그럼 여기에 대해서 사회복지사가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통합적으로 복합적일 거잖아. 통합적으로 해서 개별화된 서비스를 주는 거. 맞춤형 서비스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클라이언트에 뭐 A 욕구, B 욕구, C 욕구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요거를 통합적으로 요 A는 요렇게 연결시켜 주고 B 욕구는 요렇게 해 주는 거예요.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 관리해 주는 걸 사례 관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서비스가 들어가는 느낌이 오지만 상담, 훈련, 치료, 상담 치료죠. 요런 거는 서비스다. 상담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이 사례 관리도 대표적인 서비스의 예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당연히 전이 불가능하죠. 너 나 대신 상담받으러 가. 이런 거 안 돼요. 그 본인만 가서, 대상자만 가서 상담받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이거를 줄 수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바우처. 자, 신자유주의자 이거 요구하죠. 자, 이거는 여기 봐보면 요걸 먼저 현금과 현물 급여의 제3의 급여 형태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현금적인 요소도 있고 현물적인 요소를 섞어 놓은 게 바우처다. 요겁니다.
그러니까 이 현금 신자유주의 반대하는데 신자유주의 이걸 좋아한 이유가 요것도 들어간다. 왜 그러냐? 자, 바우처의 느낌을 먼저 가져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 바우처가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식료품 할인 구매권 또는 사회 서비스 바우처 뭐 이런 건데 요게 대표적인 거죠. 구매권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쌀을 산다고 해요. 그러면 현물로 바로 줄 수가 있죠. 요렇게. 또는 쌀을 살 수 있는 돈 10만 원. 이게 현금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줄 때 문제는 이게 엉뚱한 데 쓸 수 있고요. 그럼 일할 의욕도 떨고요. 신자유주의가 반대한 거예요. 그럼 현물로 줄까요? 바로 쌀로?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낙인감, 수치스럽고 구매할 때는 규모의 경제로 구입 비용이 싸지만 관리 비용, 유통상의 추가적인 비용 이런 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많죠. 자, 그래서 이 쌀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권, 증서입니다. 증서. 이건 증서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서를 국가로부터 받으면 어디에만 쓸 수 있어요? 쌀 사는 데만 가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이 현물을 받을 때 그런 것도 줄어들고 나름대로 어떤 선택권도 그러니까 현금 같이 이렇게 넓지는 않지만 쓸 수가 있다. 물론 이제 이게 있어요. 약간 현금적 요소가 뭐냐면 이 바우처를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주고 그걸 현금으로 금방 바꿔 쌀을 직접 들고 가서 바꾸는 건 좀 그렇지만 이 바우처는 교환해서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제3의 급여 형태 둘을 섞어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증서입니다. 증서. 근데 일정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료품이니까 일정 범위라는 게 제가 쌀만 얘기했지만 쌀 말고 통조림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그래서 소비자 주권 보장 이건 현금적인 요소죠. 그다음에 사회 통제, 통제를 잘할 수 있는 게 현물적인 요소잖아요.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소비자한테 어느 정도 선택권, 쌀도 사고 통조림도 사고 사이다도 살 수 있어. 먹는 거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식료품 할인 구매권은 그렇죠. 근데 그 먹는 거에 구매해서 살 수 있구나라는 의미에서 통제도 가능하다. 자, 그래서 선택권이 있으니까 주관적 효용, 만족감이 증가하죠. 그 다음에 굳이 쌀로 보관할 필요 없으니까 종이 쪼가리 주면 되니까 운영 비용이나 뭐 관리 비용 이런 것도 줄죠.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특이한 게 요거예요. 공급자 간 경쟁이 유발돼서 서비스의 퀄리티가 좋아진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기에 슈퍼가 있고요. 여기도 두 군데 슈퍼가 있다 그래요. A하고 B 슈퍼가 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증서가 있어. 식품하러 바우처가 있어요. 그러면 서로 자기네 가게에 와서 물건을 구입하도록 뭔가 둘의 경쟁이 유발된다라는 거예요. 경쟁이. 그러니까 우리한테 와. 어차피 얘네들은 그 바우처를 받아도 어차피 현금 받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 증서 현금 안 받고 그걸 받아도 나중에 국가에서 현금으로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서로 자기네한테 와서 식료품을 구매하도록 서로 경쟁을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서비스 퀄리티가 좋아진다. 그러니까 이게 제3의 형태이기 때문에 집합주의, 제가 사회민주주의라고 그랬죠. 개인주의, 이거 자유주의라고 그랬죠. 양쪽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양쪽이 다 선호하는 게 바로 이 바우처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 한참 설명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권력이라는 거예요. 권력은 힘을 재분배해 주는 겁니다. 이 말은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거야. 여기에 참여시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보셨듯이 어떤 재화와 자원을 분배할 때 그걸 현금을 누구한테 얼만큼 준다 뭐 이런 거 결정할 때 거기에 참여하는 게 바로 권력을 주는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한다. 아주 기초적인 권력을 준 거죠. 자기 의견을 반영할 수 있으니까. 공청회 개최한다. 그러면 직접 현장에 가서 막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사회복지 프로그램 형성과 집행에서 결정권을 행사한다. 뭐 일종의 하나의 투표권이 있다라는 거죠. 현금, 바우처 뭐 이렇게 결정할 수 있다. 그럼 들어간다라는 얘기니까 이게 권력이라는 거야. 권력. 요게 이제 대표적인 세금 공제 뭐 이것도 하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게 여기까지. 전통적인 현금과 현물, 그 다음에 대안적으로 비물질적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 네 가지. 자, 급여 이제 하나의 기둥 끝났어요. 제일 긴 겁니다. 자, 두 번째 기둥은 할당입니다. 할당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할당은 욕구 충족 대상을 얘기하는 거야. 이걸 클라이언트라 그랬죠? 이걸
어떻게 정할 거냐, 누구로 정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건 충족 범위와도 관련되는 게 욕구 대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클라이언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할당. 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세 가지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자산 조사한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선별주의, 자녀주의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조금 내려놓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내려놓고. 자, 그러면 이제 느낌이 오셨죠? 얘네들은 얘기할 거 없어요? 문제의 원인은 개인의 개인적인 속성이죠. 게으름. 그래서 적자 생존의 사회 진화론, 경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에서 이긴 놈이 적자예요. 그럼 걔는 생존한다. 이런 겁니다. 근면 자립 자조를 강조한다. 기회 평등 강조한다. 복지를 투자가 아니라 비용으로 본다. 우리가 프레임 정치할 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계속 주어버리면 복지병에 걸린다. 일 안 한다. 그리고 얘네는 경제적 수준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결국은 할당이라는 게 누구를 대상으로 할까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라인은 자산 조사를 통해서, 즉 자산 조사라는 건 자산은 재산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회계에서는 자산과 재산을 구분하긴 하지만 재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경제적인 걸로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는 애, 취약계층을 자선적 시혜적 차원에서 대상으로 삼아서 할당해 주는 거야. 공적 부조가 대표적으로 있죠. 자유주의에서는 국가가 취약계층한테 최소한도로 먹고 살 정도로 공짜로 주는 거예요. 세금을 걷어서. 그러니까 낙인감이 생기죠. 선별 현상 발생합니다. 선별할 때 얘네는 선별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문제점이 뭐냐면 의도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거를 선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자산조사로 할당을 하게 되면, 즉 자유주의 관점에서 할당하게 되면 급여 수급률이 낮아요. 이 낙인감과 관련돼 있어요. 내가 여기에 속하면은 뭔가 창피하잖아요. 뭔가 가난한 것 같고 막 의료보험도 마찬가지죠. 내가 의료보험 가져가면 좀 당당한 게 있는데 그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주는 그걸 갖고 가면 뭔가 창피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수급률이 낮아요. 높은 게 아니라. 그리고 심지어 수급자가 신청을 잘 안 해요. 아까 똑같은 논리로. 네, 낙인감과 연결돼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거 있다. 느낌만 잘 가져가시고요. 같네요. 보편주의입니다. 이것도 조금 내려놓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누구로 할까요? 할 때 두 번째 방법은, 여러분 요거는 요거는 이제 느낌이 뭘로 가야 돼요? 사회민주주의 딱 가면 되죠. 사회민주주의. 그럼 끝났어요. 문제의 원인은 개인이 아니라 사회 환경 구조에 있다. 연대와 협동, 상호부조, 사회적 권리 차원에서 간다. 조건의 평등, 결과의 평등을 강조한다. 자, 앞쪽에서는 자산조사, 자유주의는 경제적 수준을 기준으로 할당을 했잖아요. 누굴 대상으로 할 것인가를 선정했잖아요. 얘네는 욕구입니다. 욕구. 귀속적 욕구인데 하여튼 욕구가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서 노인에게 속하는, 귀속되는 어떤 욕구라면 그 나라의 노인 모두한테 똑같은 복지를 다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는 얘네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보편주의. 자, 그런데 우리가 알스핑 안데르센에 의하면 세 가지 유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봤던 자산조사, 보편주의는 자유주의, 보편주의, 그러니까 사회민주주의 딱 갈라지는데 그 중간에 있는 게 조합주의였죠. 조합주의의 키워드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회보험이었어요. 그렇죠? 얘는 이제 조합주의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얘는 기여의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기여라는 게 뭐예요? 나도 기여를 했다. 내가 실업급여 타는데 내가 일할 때 내 월급에서 분명히 나갔죠, 돈이. 그러니까 기여의 원칙. 물론 내가 100% 기여한 건 아니에요. 회사 사장님도 일정 부분 내고 정부도 어느 정도 이렇게 보완해서 내가 결국은 최종적으로 실업급여를 타먹죠. 그래서 특정 횟수 이상의 보험료가 납부가 돼야 돼요. 내 본인이. 그죠? 그래서 중간쯤에 있는 거예요. 어쨌든 사회보험은 기여의 원칙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접근법으로 간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전달체계. 자, 그러면 전달체계는 핵심이 뭐라고요? 주체. 누가 전달할 거냐 이런 얘기요. 주체. 다른 말로 하면 급여 제공이죠. 급여 제공을 하는 조직적인 장치를 전달체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급여를 수급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어떤 조직을 통해 실행할지의 전략을 선택하는 게 전달체계다. 뭐 핵심은 이거예요. 전달체계니까 전달. 이걸
알겠어요. 현금을 국민 모두한테 자, 어떤 조직을 통할 거냐? 국가 공공 조직을 통할 거냐? 민간 조직을 통할 거냐? 그렇죠? 누가 주체의 문제입니다. 전달의 주체. 그래서 사회복지 급여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매개라니까 전달이죠. 매개라는 말이 바로 전달, 중간에서 배달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기구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뭐 요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뭐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봐보면 방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의 조직이에요. 전달하는 조직. 뭐 아주 자유주의가 강조하는 거죠. 가족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뭐 종교적인 거, 종교가 많이 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뭐 기독교, 불교 다 이런 역할을 합니다. 없는 사람들한테 그런 걸 전달하는 역할. 작업장에서 하는 것도 있고 시장, 뭐 자유주의가 너무 강조하는 거죠. 상호부족. 자, 뭐 정부가 하는 것도 있다. 이건 뭐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어서 가볍게 읽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여기를 봐보시면 전달 체계를 카테고리로 한번 묶어보자. 협의, 광의. 협의는 좁게 보면 집행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근데 넓게 보면 이 집행 체계뿐 아니라 이거를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행정 체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얘도 전달 체계. 그러니까 사회복지의 전달 체계는 사회복지사가 들어갑니까? 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행정도 들어갑니까? 예, 당연히 들어갑니다. 넓게 보면. 자, 이 정책 주체면에서 봐보면 누가 주도적으로 하냐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국가가 하냐, 지자체가 하냐, 또 법인, 각종 법인들이 있죠. 이 국가가 한다 그랬을 때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가 주체가 됩니다. 정책 주체죠. 왜냐하면 이 정책을 만드는 게 국가 위주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건복지부나 고용노동부는 정책 주체로 볼 수 있고 운영은 누가 하냐? 공적기관, 민간기관 둘로 나눠줄 수 있을 거고 실천의 주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적, 뭐 사회복지사 같은 거죠. 그다음에 공공복지가 있고 민간복지가 있고 제3섹터도 있어요. 제3섹터는 중간입니다. 이 공공과 민간, 민간은 영리가 목적이잖아요. 사회적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느 정도 돈은 벌면서 공익적인 차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보는 거다. 뭐 이것도 그렇게 큰 의미는 있는 건 아니어서 뭐 정책 주체 이러면 뭐 국가 지자체 법인 이런 걸 쓸 수 있고 운영은 공기관이냐 민간기관이냐 실천하면 뭐 인적 자원이다.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슬쩍 스케치 정도 하는 겁니다. 근데 전달 체계와 지금 관련 세 번째 하고 있는데 여기 쟁점 뭐 이런 게 있어요. 여기도 한번 이해 정도만 해두시면 돼요. 전달 체계의 유효성은 어느 정도 전달 체계가 국가가 하냐 민간이 하냐 뭐 여러 가지 방법에서 그 효과성은 추구하는 목표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소득 재분배가 목표예요. 소득 재분배. 그러면 사회민주주의 쪽이잖아요. 그러면 민간은 영리 조직을 의미하는 거죠. 돈 벌려고 하는 거야. 여기다 맡겨두면 충분하지 않다. 적합하지 않다. 근데 거꾸로 효율성과 효과성, 즉 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이거를 하는 게 목표다라고 하면 영리 조직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굉장히 우수한 이런 효율성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가 뭡니까에 따라서 전달 체계가 국가가 되느냐, 주체가 국가가 되느냐, 뭐 아니면 민간이 되느냐, 아니면 제3섹터가 되느냐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자,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조금 어렵습니다. 요즘에는 처음에는 사회복지 공급의 주체가 누구냐가 전달 체계잖아요. 그렇죠? 그게 요즘에는 다변화되고 있어요. 다변화. 그걸 복지다원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요점이 이거예요. 복지가 이제 생기면서부터는 국가가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사회가 너무 복잡해지니까 국가가 하면 이런 효율성, 효과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점점 가면서 민간으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원주의야. 옛날에는 국가만 했다면 이제는 국가도 하지만 민간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옛날 이제 비영리 부분, 비영리 민간 부분이니까 사회적 기업, 아까 전에 제3섹터랑 좀 비슷한 냄새요. 공공 부분으로 변화됐어요. 그러니까 요 민간이 둘로 돼 있어요. 비영리냐 아니면 영리냐. 자,
옛날에는 비공식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하든가 지역의 교회에서 하든가 비공식적이니까 국가가 체계적으로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이전에는 비공식이야. 그래서 비공식에서 공식으로 넘어왔는데 공식으로 넘어왔다는 건 국가가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점점 그게 민간으로 넘어가요. 처음에는 비영리 민간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아니 돈 벌려고 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럼 요쪽에서 영리 민간도 복지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게 신자유주의예요. 시장에 맡겨라잖아요. 그래서 신자유주의의 정부에 의해서 영리 부분도 등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벌써 크게 보면 주체가 얼마예요 할 때 국가, 비영리 민간단체, 영리 민간단체 벌써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복지다원주의예요. 이 중에서 신자유주의와 밀접한 부분이 뭐예요? 영리 부분의 민간, 여기죠. 그러니까 이 신자유주의는 복지다원주의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민영화가 바로 신자유주의가 주장하는 핵심 중의 핵심이죠. 시장에 맡겨라 이런 얘기죠. 전달 체계가 미국이 특히 신자유주의하면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복지가 시장화됐다, 즉 민영화됐다, 영리 부분이 전달 체계로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복지사는 미국에서 어떻게 인식이 되냐? 믿을 수 없는 천사. 무슨 말이에요? 천사는 천사야. 왜 겉으로 보면 좋은 일하는데 얘 속은 뭐야?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순수 의식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이런 별명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사회복지사나 뭐 여러 가지 요양사나 근본적인 이런 분이 있어요. 정말 순수하게 그 자격증을 따서 하시는 분도 있지만 돈이 목적이야. 뭐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런 게 이제 믿을 수 없는 천사라고 그분들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미국은 이런 별명을 얻을 정도로 야, 이건 직업군이구나. 그냥 직업으로 오는구나. 자, 여기 조금 강조합니다. 완전히 숙지를 조금 해두실 필요가 있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요건 마지막은 아니에요. 기둥 하나 더 재정이라는 게 남아있긴 해요. 좀 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요거 또 정부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급여 세 가지예요. 정부에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시 해보죠. 정부. 이게 이제 공공 영역이에요. 여기서 국가가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민간, 다원주의. 여기서 이제 비영리, 영리인데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요쪽에서 해주는 게 좋은 게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공공재 성격이 강한 교육과 의료 같은 거. 여러분 이제 이 공공재의 반대말이 사적재라는 건데요. 사적재라는 건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예요. 시장에서 돈 주고. 그러니까 사적재는 뭐 LG 텔레비전 이런 거 전부 다 사적재입니다.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영리, 여기 이건 다 사적재입니다. 근데 공공재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사회적으로 필요는 한데 민간들이 공급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안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분이 이제 이걸 쓰신 분, 뭐 책글로 쓰신 분들이 사회복지학에서 경제학에서는 이걸 가치제라고 얘기하는데요. 아니면 준공공재 성격인데 순수 공공재는 아닙니다. 이거는 아주 엄밀하게 얘기하면 교육과 의료는 가치제의 느낌이 있어요. 가치제. 물론 공공재의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육이나 의료를 자세히 보시면 국가가 담당하는 교육기관과 의료기관이 있고요. 민간이 담당하는 교육기관과 사립대하고 국립대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두 가지 다가 있죠. 그런데 특히나 이 교육과 의료 부분은 가급적이면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만약에 아주 엄밀하게 쓴다 그러면 가치제 성격이 강한 교육과 의료는 정부가 가급적이면 하는 게 좋겠다. 이건데 하여튼 여러분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걸 민간에 맡겨두면 민간이 공급하죠. 그래서 공공재 성격이 있긴 하지만 약간 이제 돈이 되는 작업이죠. 그런데 이게 왜 맡겨두면 안 되냐면 민간은 돈 벌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교육비 사립대 등록금과 국립대 등록금, 사립대학병원하고 국립병원하고 차이를 딱 느끼시면 돼요.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어마어마하게 비싸. 근데 이거는 모든 사람한테 다 필요한 거거든요. 공공재라는 게 그런 느낌이에요. 다 필요한 거야. 그런데 시장에만 맡겨두면 공급은 되는데 엄청나게 비싸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는 국가가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 또 하나 두 번째. 야, 요거를 가려면 정보가 많이 필요하고 그 정보를 구입하는 비용이 높아. 이런 재화나 이런 서비스들은 국가가 해주는 게 맞다. 자, 뭐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다음에 역선택이 발생하는 보험 서비스는 국가가 해주는 게 맞다. 이것도 이제 경제에서 나오는 건데요. 여러분이 이제 화재보험, 민간에서 하는 화재보험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건 민간에서 공급합니다. 그런데 역선택이 뭔지를 설명하는 거야. 화재보험인데 이거를 불을 낼 확률이 높은 사람은 여기 가입하면 안 되고 불을 낼 확률이 적은 사람만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 화재보험이 돈을 벌어서 이 화재보험 서비스가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불을 낼 사람은 불을 낼 확률이 적은 사람은 이 보험 서비스에 가입할 필요가 없죠. 실질적으로 가입을 안 해, 이 사람들이. 그럼 누가 가입을 많이 하냐? 불을 낼 사람이 확률이 높은 사람만 가입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화재보험 회사는 망하죠. 이게 역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선택의 반대말인데, 가입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가입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일어난 이유는 이제 정보 비대칭 때문이라는 건데, 우리는 이제 그건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역선택이 이렇게 일어나. 그러면 이 보험 서비스는 유지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왜? 망할 거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보험은 누가 해야 되냐 이런 얘기예요. 국가가 해야 된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필요한데 민간에다 맡겨두면 역선택이 일어나서 망할 수밖에 없는 보험 서비스는 국가가 제공해 주세요. 요 얘기예요. 이런 것도 이제 조금 이해만 잘 해두실 필요가 있겠죠. 자, 요거 이제 퀴즈 하나 풀고 가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전달 체계 했죠? 세 번째 기둥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전달 체계는 복지 서비스 전달하는 조직, 이거 무조건 틀렸죠. 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는 조직을 얘기하는 거죠. 관련 없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1번이 정답입니다. 자, 2, 3, 4는 맞죠? 전달 체계는 민영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금 복지 다원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달 체계 민영화는 복지 다원주의와 관련되어 있다. 그렇죠? 신자유주의. 사회복지사와 복지기관은 전달 체계 중 당연하죠. 이게 중간에서 조직이죠. 매개하는 인적 자원. 사회복지사 또는 조직, 사회복지기관 전부 다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 속하는 겁니다. 자, 요런 거 하나 놓고 마지막 기둥 가보네요. 재정입니다. 자, 돈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돈을 걷는 게 공공재정, 다른 말로 조세를 통해서 걷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제일 많이 걷는 형태입니다. 어쨌든 제일 많이 걷는 건 아니지만 제일 많은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재원입니다. 사회복지에서 공적 사회복지 활동에서는 세금이 제일 중요한 원천이에요. 자, 재분배 효과 측면에서 보면 이건 이미 했던 거지만 요 두 가지 소득세 이러면 이거는 누진세죠. 그래서 재분배 효과가 크다. 우리 이미 한번 살짝 다 만났습니다. 누진세라는 건 소득세는 많이 벌면 더 많이 세금 낸다. 적게 벌면 더 적게 그러니까 누진 쪽이에요. 그러니까 재분배 효과가 크죠. 1억 버는 사람은 4천만 원 내고요.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400만 원 내는 게 아니에요. 100만 원만 내세요. 이런 거니까. 근데 부가가치세는 대표적으로 제가 앞쪽에 설명할 때 소비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0% 콜라를 사 먹을 때 부가가치세, 소비세가 10% 붙습니다. 그러면 1억 버는 사람도 10%만 내는 거고. 그러니까 뭐 10%니까 만약에 100원이라 그러면 100원 내는 거고. 뭐 실업자도 100원 내는 거예요. 누구나 똑같이 세금을 내는 게 요거예요. 이건 역진적이죠. 오히려 그 얘기는 가난한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분배 효과가 미약하다. 이건 약간 복습의 의미입니다. 미국의 사회보장세는 세금이죠. 사회보장하게 세금 내세요. 이런 건데 약간 중간적인 형태에 있다. 미국은 이건 뭐 크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거 다시 한번 재복습. 장점이 뭘까요? 조세로 하면 보편성이에요. 뭐 세금 안 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정성이에요. 국가 안 망하면 계속 거둘 수 있죠. 각출이 쉽다. 세금 걷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민주성, 평등하게 낸다. 명확하다. 그 근거가 명확하기라 깔끔하게 딱 부러지게 거둘 수 있다. 보험료 방식보다 이게 보험료라는 게 여러분 실업보험, 뭐 국민연금, 의료보험 이런 거 다 내시잖아요. 사회보험으로. 그것보다 소득 재분배에 더 용이하고 여러 측면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세, 휘발유 뭐 여러 가지에다가 다 세금 붙여 거둘 수 있죠. 소득 재분배가 보험료보다는 훨씬 용이합니다. 용이하다. 뭐 이런 특징이 있다. 그냥 가볍게 이해하시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이 기여금입니다. 여러분이 앞쪽에서 우리가 사회보험, 이게 기여의 원칙이라 그랬잖아요. 사회보험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험료 방식입니다. 사회보험은 재정 원천으로 중요하다.
노동자 수익과 고용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실업보험, 고용보험 할 때 나도 내죠. 근데 사장님도 내죠. 거기다 이제 정부가 약간 도와주는 겁니다. 이거는 유럽에서 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스마르크 독일 최초의 뭐 사회보험제도 나왔는데 여기 왜 그러냐? 공제조합의 형태가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거든요. 공제조합, 뭐 택시 공제조합 이런 거 지금도 있죠. 공제조합은 일단은 전제가 뭐냐면 같은 직장, 조금 넓게 잡으면 같은 직업이 돼야 돼요. 자, 얘네들이 야 우리는 이제 같으니까 여기 같은 직장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조합원이 돼요. 조합원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조합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상부상조하는 차원에서 돈을 주는 거예요. 물론 돈을 걷어서 약간 계모임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직업의 연대성, 같은 직장이다, 같은 직업이다. 이런 연대의식에 기반해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서 너도 우리 조합원으로 들어와. 이거 택시 공제조합은 버스 운전사는 못 들어가죠.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같은 택시를 하는 사람끼리 연대성에 기반해서 우리는 하나야 만들어서 뭐 사고가 나든가 이랬을 때 상부상조 하자. 돈을 모아놨다가 하자. 이게 이제 이거를 국가가 해주는 거죠. 사회보험, 뭐 국민연금 이런 거는. 또 하나가 기부금 세 번째가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기부 받아갖고 복지에 쓴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맨날 무슨 홍수 나고 이러면 뭐 무슨 회사에서 얼마 내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다 국가가 이제 걷어서 쓰는 거죠. 자, 서비스 이용료 이건 시장 원리입니다. 너 썼지? 그러니까 너 돈 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서 돈을 거둘 수도 있죠. 그 사회복지 서비스를 주고 그 대가로 받는 거야. 그렇게도 됩니다. 약하긴 하지만. 자.